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제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을 치른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연 지 열흘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기 진작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추경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령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도 의결됐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재정 적자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의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수단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어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 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익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113만 명의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빚을 탕감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인데 정부는 대상 채무를 16조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거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5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의 내수 침체,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총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한 4천억 정도 재정해서 투자를 하고 한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어려우면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제 모럴 해저드 논란 그리고 도덕 형평성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함께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늘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10,000명은 훈련 수당을 월 48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4만 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거듭 여야정 협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상견례에서 대화 주제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지도부와 비빔밥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다음 달 초로 늦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회동 시기를 당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동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현안부터 외교 안보 문제까지 야당이 느끼는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덕적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용산에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월요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지난해 1기 원내 지도부에서 원구성 협상은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한 뒤 국민의힘에게 받을지 말지 정하라고 강요한 사항을 협의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당은 남북관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는데 야당은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북한 학자인 이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 연구 등에 매진해왔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방북 내역 등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다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평생을 학자와 공직으로 살아와 숨길 게 없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겨우 한 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후보자가 누락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영리 활동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길을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내내 집요하게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대북관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등 친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국정원이 대남 연락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주장이 왜 친북적이라고 하는지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보고연락소장입니까? 발언 중이라고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비공개 청문회까지 마친 정보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여야는 인사검증을 놓고 당분간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한층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연일 강조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증인 신청에 반발하며 청문회법 개정까지 시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연찮은 석사 취득 과정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넘어가 학위를 마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회의 기록상 불가능한 동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정치 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돈 거래와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불투명한 기부금 출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후보 스스로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인신 공격으로 규정하고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는 건 흠집 내기이며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또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법으로 막겠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가족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망신주기식 인청 인사청문회는 선진 외국 사례까지 아마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 원칙과 국정 운영 방식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내내 여당은 능력 검증에 집중하고 야당은 도덕성 논란 부각에 사활을 걸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논란이 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출입국과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어 다른 글에서는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 학업을 마쳤다며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모두 감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특검보 후보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이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특검은 밤사이 구속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첫발을 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도 채 되기 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조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날 밤 곧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풀이로 보입니다. 조 특검은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검찰에도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검사의 준비 기간 20일 동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내란 특검법 10조 1항을 근거로 드는데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즉 기소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미 준비 기간을 조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준비 기간은 20일 이내라고만 명시된 만큼 언제든 공식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준비 기간을 빨리 끝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특검이 조기에 수사를 개시하고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 상태 유지를 시도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나름의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선 재판부의 보석 결정, 반발에 따른 항고와 집행정지와 별도로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은 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혐의와 관련해 개입한 바도 없다는 진술서를 낸 뒤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신청 여부나 주체 등을 모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특검과 조율을 거쳐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특검에서 곧장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이나 특검에서 한 번 더 소환을 시도하거나 변호인 측 요구처럼 서면 방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마련해서 공개했습니다. 세출 20조 2천억 원, 그리고 세입 10조 3천억 원 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건전재정, 균형재정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 재정을 쓸 때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또는 경제의 주체가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계, 정부인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통해서 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부양시켜야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 추경의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내수 경기의 진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정이 좀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IMF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생 경제, 골목 경제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재정을 좀 신속하게 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회의 여야의 협조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 지원금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쿠폰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된단 말이죠. 모든 국민한테 15만 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지급을 반대하고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런 정체성을 뭐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걸 따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 개인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자유의 가치가 시장주의라면 평등의 가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평등적 가치,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하는 이런 추경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뭐 일괄적으로 지금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건 아니겠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난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1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뭐 할까? 안경 맞출까? 아니면 가족 회식할까?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받아서 그날 저녁 다 쓰겠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편적 가치 복지보다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뭐 건전재정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적자가 지금 110조가 넘었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1,300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GDP 대비 49%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마구 뭐 물론 현금은 아니지만 할인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겨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조 8천억을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갚아야 될 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것도 기성 정치라든가 기성 세대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교수님도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이걸 공약하지 않았었나요? 뭐 추경은 공약했지만 추경의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얘기했지만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원으로 30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 10%라든가 상위 30% 정도가 받아갈 것을 차하위 30%를 더 주면 그만큼 평등적 가치, 복지적인 가치가 훨씬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에서 100만 원으로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 지원하고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제 섞어서 그렇게 안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지급 방식을 그동안 25만 원씩의 보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1차적으로 주고 거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까지는 별도로 30만 원, 40만 원을 별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해왔던 이 하후 상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계층에게는 좀 두텁게 지원하고 상층에게는 좀
낮게 지원하는 이런 하우상박의 개념도 여기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 지원이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때 30조를 공약을 하면서 추경 30조를 공약하면서 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할 때도 분명하게 이 지금의 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그 모든 가계에 지원을 가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저소득 계층들 만성 악성 부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걸 빚을 좀 일부 탕감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동의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민생 경제 지원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지 과거의 남미라든가 남미 포퓰리즘 정권 그런 예에서도 보지만 21세기에서 복지 국가가 상당히 팽창되는 건 사실이고 복지가 일단은 진도가 나가면 후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복지기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 정권에서 50만 원을 줄이면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지금 30.5조죠. 이 경기 진작 그리고 민생 안정 이걸 합쳐서 30조 5조를 지금 풀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저는 바로 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30.5조보다도 300조를 풀어도 이 경기가 잡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요구는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는 이제 그 기본 취지가 이해가 된다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비판의 수위가 이제 높아졌는데 이게 왜 달리 안 들리냐면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다음 주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법사위 예결위 뭐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임위가 지금 공석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 구성하고 이 추경안 협상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시급하게 이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 구성 자체가 예결위원장 자체가 이제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임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시면서 지난해에서 이미 전반기에 원 구성에 대한 합의는 여야가 끝낸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거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22대 국회 상황은 그대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하고 이것을 연동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 또 특히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신다면 신속하게 그 예결위를 구성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22일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 7월 초 이렇게 좀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당겨서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추경안이라든가 좀 설득할 부분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 다수당의 대표일 때랑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중도 외연확대로 해서 국민의힘 출신들 과거에 뭐 선대위원장부터 해서 많이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영입을 했고 그런 것과 결을 같이 한다면 야당한테 물론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 시도를 한다고 보는데 과연 협치 시도가 만나서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그런 식의 어떤 장면 연출이냐 아니면 선거 때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중도위원 확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국정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일당 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정 협치 이런 것을 강조를 했지만 국민의힘 야당과의 협치는 얘기한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말 우리 같이 가자 협치하자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만나고 나서 바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야당한테 주겠다. 그런 것이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을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이 진실성이 국민들이 보겠지만 만약에 그냥 사진 찍고 다시 헤어져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이 추경에 대해서 결사 반대 이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물 건너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앞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제왕적 총재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여야의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야당에게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지시할 권한이 없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 내에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 각 제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G7이라는 다자 회담에 취임하고 불과 2주일 만에 다녀오신 이런 성과들을 여야의 대표단과 오찬을 통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차피 자주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일주일 열흘 뒤로 더 미뤄서 만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빨리 땡겨서 만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이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국회와의 협치를 제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투쟁할 건 투쟁해도 협치할 건 협치를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 오찬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국민의힘의 인사청문 특위 소속 그리고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출입국 기록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것은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오늘 오전까지 넘어오지 않아서 출입거리서를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계 출신들이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민주당 국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까지 수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후에 이제 김 후보자가 제출을 그러니까 공개를 했죠. 예. 본인의 그래서 SNS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청와대 석사학위 취득, 그때 당시에 중국 출입국과 비행기 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1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을 가서 저 도표에도 나오지만 1년 2개월 동안 2년 21차례 이제 다녀왔고 본인은 그 청와대 앞에서 아주 싼 방에서 기거하면서 3, 4일씩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빠지면서 이제 갔다 왔다. 저렇게 일단은 제출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청와대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이 있다면 물론 아직 24, 25일 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마침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저런 걸 내라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로서 특정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이게 소명이 될까요? 어떻게 저는 오늘로서도 충분히 소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청문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원본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다가도 글을 썼고요. 오늘 현재 청문회법상 요구 자료 제출 시한을 넘긴 바가 없다. 시한과 규정 안에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된다. 지금 어떻게 1년 동안에 그 석사 학위를 다 마칠 수 있느냐. 거기는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부터 18년까지 21차례 중국에 출국했던 자세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체류 일자까지 다 적혀 있는데 한 번 나갔을 때마다 3일에 2일에서 4일 기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매주 나갔다가 들어온 기록이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미국에서의 법학 박사 로스쿨 그 수업과 또 그 중국에서의 청와대에서의 그 석사 학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본인은 표현을 학업 투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발급한 그런 학위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어렵게 발급받은 학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연일 날카로운데요. 오늘 그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10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더욱이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거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네.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도덕성 이제 인사청문회는 이제 두 가지를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의 어떤 정책적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후보자가 어떤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특히 정책 검증 부분만 공개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사청문회법 그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벌써 대표 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감싸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야당 시절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갖다 강조해서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해도 좋지만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신 공격성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그 비판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그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 주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검증 방식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법률적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재산 증식 아니면 이제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건 일단 정책 검증은 아니니까 이게 도덕성 검증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 취지대로 뭐 법안이 마련이 된다면은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질서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정말 무도한 입법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독재화 되는 겁니다. 입법 독재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에 의한 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공직 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빠 찬스로 6명이 낙마했습니다. 민주당의 야당일 때 가혹하게 추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돼서 이런 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할 때 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꿨습니까? 그때는 바꾸지 않고 이제 여당이 돼서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지금 10가지 의혹으로 지금 상당히 공궁에 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 분은 지금 낙마를 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되어도 국회에서 힘자랑하고 입법 폭출을 하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논의하겠다고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법도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도하게 민주당이 야당이 할 때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이 지금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거랑 똑같은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뭐 형사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돼서 했던 것을 여당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면 여당이 된다는 것은 야당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야당할 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비판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고개도 숙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계속 뭐 옹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가 하면 특히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애티튜드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들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중간중간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이제 SNS나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 좀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검증해내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식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민석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을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이죠, 청문회. 네, 그렇습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정권 교체도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요즘 수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비단결 맺힌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착하고 순수한 영혼 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이 부분은 좀 말씀. 아니 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그 하여튼 이제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자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게 결국 당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 수박 논란. 이게 수박이라는 게 민주당 안에서 이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해가지고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 쓰는데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해서 왕수박이다.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글쎄요. 일부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런 그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것이 좀 민주당원들 전체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그 표현을 저는 뭐 우리 당 내든 당 밖에든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일부 정청래 의원과 지금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은 현재 그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고 출마 선언을 한 분은 지금 정청래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이제 호불호에 대한 표시가 일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상대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의미 그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앞으로 향후에 몇 분이 더 도전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까지 충분하게 역할을 해오셨고 특히 정청래 그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난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아마 여러 가지로 접목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 대변인께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거의 이제 출마하는 것으로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지금 8월 2일 전당대회인데 벌써 좀 과열 양상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뭐 지금 이재명계뿐만 아니고 친문계도 섞여 있고 그리고 기타 민주당 뭐 여러 계파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독자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분화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올라가면 그 당이 뭐 물론 여당이 되지만 협치와 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처럼 보이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당대표 선거 뭐 일각에서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많이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평적 당정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활로가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저는 왕수박이 아니고 왕메론이다. 저는 그렇게 왕메론입니다. 왕메론이라고요? 겉과 속과 겉이 다 파랗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그립감 갖고 하고 당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저는 정청래 의원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또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 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말만 듣는 거수기 여당 이런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를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당 대표. 물론 뭐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야당이 그런 모습으로 설 때만이 여당도 같은 모습으로 서서 강력하게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 관계에서 보면은 정청래 지금 출마자가 저는 더 지지하시는 건가요? 뭐 지지는 뭐 제가 국민의힘이니까 지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약간 이제 분열 양상인데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 뒤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원들은 어떻게 그런 분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뒤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의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보다는 지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당의 현명한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당에서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해낼 것이다. 앞으로 좀 이 과정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그 기간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오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본격적인 비는 내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전국 장마. 산발적인 비로 시작하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장 큰 고비는 내일 밤 사이 중서부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강한 강수는 20일 밤 사이에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그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걱정은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 위로 작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생길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북한에도 강하게 내릴 걸로 보이는데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하천이 불어나면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정체전선 특성상 지역마다 비의 양과 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강수 편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토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서서히 남하하겠고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이 강원도 강릉의 낮 기온이 35.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서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햇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양산을 펴고 부채를 붙여도 숨이 막힐 듯한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체감 온도가 38도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강릉이라고 해도 6월부터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더위를 피해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소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릉 낮 기온은 35.8도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강릉 구정면 무인 관측소에선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34.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더위는 밤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강릉에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8해 늦은 기록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 기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중동 상황 살펴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대형 병원을 포함해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아라크 핵시설을 공습한 이스라엘은 병원 공격을 맹비난하면서 테헤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7일째 상당히 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오늘 오전 이란 중서부 아라크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 시설은 중수로를 기반으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란 국영TV는 사전 대피가 이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방사능 유출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 곳곳의 군사시설 등을 겨냥해 미사일을 최소 20발 발사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소로카 병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건물 곳곳이 파손됐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자국 병원이 처음으로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은 분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병원과 민간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헤란의 폭군들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비겁한 독재자가 벙커 깊숙이 숨어 병원과 민가를 조준해 공격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유형의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가 최대 관심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죠. 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건지 질문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고 언급해서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BBC와 뉴욕타임즈는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의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낸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 지시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현실화하면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8일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께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정부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 주요 3국의 외무장관들이 내일 이란 외무장관과 핵 협상에 나섭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양국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대면 외교 회담이 열립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동석할 이번 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민간 목적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또 협상은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n muss vertrauensbildende und nachprüfbare Maßnahmen ergreifen. Etwa indem die Führung in Teheran glaubhaft macht, dass sie keine Atomwaffe anstrebt.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멈추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외교의 영역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도 내심 애가 타는 눈치입니다.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자청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공격 동참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친러 성향 알아사드 정권에 이어 이란 신정체제까지 무너질 경우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Если позволите, я надеюсь, что это будет самым правильным ответом на ваш вопрос. Я даже обсуждать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не желаю.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등에 불인 만큼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시나리오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현지인 가족 등 30명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만 하루를 넘게 달려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영공이 모두 폐쇄됐기 때문에 장장 1200km를 달려서 육로로 탈출한 겁니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이들의 체류나 귀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현지 시간 16일 23명에 이어 19일에도 26명이 대사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에는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워낙 관광 지역이다 보니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보통 주재원이나 학생, 다문화 가정 같이 장기 체류 인원은 4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악화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남아있던 특별 여행주의보 지역을 모두 여행 경보 3단계로 격상하면서 두 나라 전 지역이 출국 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지역을 여행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가 지난달 5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전용 면적 69제곱미터가 34억 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거둬들이는 것 같고요. 매물이 잠기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내 여기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 성동구는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76%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더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선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보류시키고 있죠. 완전 매도 우위로 봐야지. 호가도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0.3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는 물론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예측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또 정책이 좀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하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 우위 순서대로 사실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가 최고 65층 규모의 6,387세대 대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통합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되는 잠실 5단지에는 지하 4층, 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동과 판매 업무, 문화시설을 갖춘 랜드마크 2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네 집 393세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785세대가 공급됩니다. 30, 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1,267만 3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608만 6천 가구로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2만 9천 가구, 0.2%포인트 감소했지만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 40대는 59.2%로 각각 2.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1인 가구는 800만 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 6천 가구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8살 윤정우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한 남자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릅니다. 6층까지 기어올라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야산에서 노숙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나흘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도주 자금을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주까지 다 계획하신 걸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48살 윤정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또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이익 등을 따져볼 때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윤정우가 한 달 전쯤에도 피해 여성을 위협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신상 공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찰은 윤정우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스토킹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달아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끼리 추돌해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내달립니다. 신호 위반은 기본, 이리 꺾고 저리 꺾고 아찔한 질주가 계속됩니다.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해당 장소가 차량이나 행인들이 많아서 자칫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최대 시속 132km로 달렸는데 붙잡고 보니 이미 음주 전과만 5번에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또 처벌받을까 두려워 달아난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는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불까지 붙었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 교차로에서는 50대 여성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에 20여 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2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재무조직팀장 A씨가 지난 13일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 보고 뒤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무팀장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활용해 토스뱅크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스뱅크는 횡령 다음 날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인지하고 A씨 소재를 파악했지만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과 감독당국과 협조해 횡령액을 환수하고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회색 넥타이를 한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현직 검사 시절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입니다. 원심 판결이 파기된 건데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나 전 검사도 접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1심과 2심은 향응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나전 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나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0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향응액을 101만여 원으로 볼 수 있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나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의 재상고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행정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의 업무 보고를 혹평하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조만간 내각 인선 발표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순방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재명 대통령. 안건으로 올라온 추경을 언급하기에 앞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된 정책을 살펴보면 가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공무원의 결정은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험을 예로 들며 공무원들이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외면하는 문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책하며 이 대통령의 기강잡기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조각 작업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검증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추가 인선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착과 목리를 그만두고 원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협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자신들이 맡은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지만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자고 했는데
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장의 사선의 박범계 의원 내정설이 보도된 이후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두고 민주당 내부가 들끓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매체가 어제 오후 늦게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이 내정됐다고 보도한 이후 해당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유 의원함보다 강단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한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 강성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 예를 들면 예.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예. 그래서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비단결 맺힌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하여튼 이제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에 재선의 유상범, 김은혜 의원을 선임하는 등 원내대표단 13명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명이던 원내 수석 부대표를 2명으로 늘렸는데 유상범 의원은 국회 운영과 전략을 담당하는 운영수석, 김은혜 의원은 입법과 정책 역량 강화를 책임지는 정책수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유 의원은 당 수석 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주요 당직을,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거를 도왔던 전직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 모임을 진행합니다. 김 전 후보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차명진, 박계동 전 의원 캠프 관계자 30명가량과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뒤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해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며 계속 비공개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앞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 등 관련 질문에 욕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당내 중진은 물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진용이 꾸려진 이튿날도 기관 순회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보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나 수사 인력 파견을 위한 협의는 물론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파견 인력까지 합류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수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집니다.
특검법엔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은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11분, 기존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분 방문해 교류했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은 4년 동안 찾지 못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검찰 재수사팀이 개시 한 달 만에 포착한 데다 기존 팀이 단서가 발견된 미래에셋을 이미 압수수색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 부대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사건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낸 문모 대령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연락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증언할 주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방상과 외무상, 방위상을 비롯해 정부 주요 강료와 국회의원들도 대거 행사에 자리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 일본 한국 대사관이 도쿄에서 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예고 없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16일 서울에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기념식에서는 G7 회의 출장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인사말로 가름했던 만큼 외교 관례상 이시바 총리도 영상 축하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빗나간 겁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도 한일 관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政府と政府の関係につきましても、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基盤に基づいて、両国関係が安定的に発展していくよう、緊密な意思疎通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시바 총리는 또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등 양국에 많은 공통 과제가 있다며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お互いの知見を共有することで協力できる分野、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分野は数多くあります。 기시다 전 총리와 관방장관, 방위상, 재무상 등 일본 주요 강요, 국회의원 그리고 재계, 학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국회의원 10여 명을 비롯해 우리 교민과 기업인 등이 행사장을 채웠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 등 산적한 현안은 여전히 한일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무실을 두고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적이 저조한 곳은 기업처럼 합병하며 규모를 키웠고 홍보에는 청소년들까지 동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불법 도박 웹사이트 누리집을 운영해온 일당들입니다. 이들은 40대 총책 A씨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누리집 8개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오고 간 판돈만 5,300억 원 상당, 가입된 회원은 최소 4만 명에 달합니다. 각종 도박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운동 경기 승부를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27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업형 운영 방식을 도입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은 폐쇄에 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책과 기존 이용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신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친숙한 청소년에게 접근해 도박 누리집을 광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홍보팀이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하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32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남은 피의자 1명을 추적하고 고액 상습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프로야구 지난해 우승팀 기아가 KT를 꺾고 5연승을 달리며 상위권 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형우와 위즈덤이 승리를 부르는 홈런포를 날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최용우는 지난 17일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KT 선발 배재성을 상대로 2회 결승 솔로포를 뽑아냈습니다. 슬라이더를 정확하게 잡아당긴 시즌 12호 홈런. 기아는 4회 위즈덤의 2루타와 오선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6회에도 추가점을 낸 기아는 7회 위즈덤이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리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선발 올러는 6회까지 삼진 10개를 곁들이며 무실점 피칭을 펼쳐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선두 한화를 4경기 반차로 따라붙어 추격의 사정권에 뒀습니다. You know, our defense played phenomenal today. The offense came out and swing, and you know, it makes things really easy whenever we get ahead, and you know, we have the lead, and it makes things easier for me. 선두 싸움을 펼치는 하나와 LG는 나란히 패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나균환의 호투를 발판 삼아 한화를 4대3로 꺾고 2연승했습니다. 선발 신민혁의 7이닝 무실점에 5회 김희집의 솔로포와 7회 박민우의 2타점 적시타를 더한 NC는 LG를 3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두산은 8회 김기현의 역전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박병호가 말루포와 투런포로 6타점을 쓸어 담은 삼성에 9대8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SSG는 연장 11회 석정우의 투런포를 앞세워 키움을 4대2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기어이 갑니다. 최정원과의 승부. 뒤로 빠지면서 3루를 향해 3루까지 볼 뒤로 또 한 번. 최정원이 홈에 이렇게 됐죠. 그라운드로 밖에 돌아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신들린 발이 만들어낸 한상의 한 점. 그 한 점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도 완그러움에다 약한 놈들 앞에 I'm strong 중력이나 끌어도 넌 내일은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과 야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많습니다. 중부와 호남의 많게는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5도, 광주 23도로 강릉은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다른 지역도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